몇 쪽 할 차례입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62쪽 종부세 할 차례죠. 몇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가 종합부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뭐 등록 면허세 한 문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하니까 그거 안 본다고. 지금 시간 없는데 많이 나오는 거 보지.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세 가지만 봐도 뭐 16개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11문제, 12문 정도가 거기서 나오거든. 그럼 굳이 한 문제 나오는 거 날 뭐 볼 필요 있냐고 이런 분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때 뭐 3개, 4개 내는 세금에서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까? 한 문제 내는 쪽에서 어렵게 내겠습니까? 아, 한 문제라고 붙어 계신다. 그렇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문제가 최저 문제가 한 5문제쯤 되거든. 그럼 5문제 가운데 쉬운 거 한두 개, 중급 한두 개, 그다음 어려운 거 한두 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등록 면허세 한 문제 내면서 풀도 못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거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문제 출제하는 문제는 그 세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 그 세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묻지 굉장히 구석에 꺼내어서 진짜 뭐 풀 수 없도록 이렇게 한 문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중요한 거는 우리 취득, 재산, 소득세가 맞지만 걔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자신은 없거든. 실제로 난이도 어려운 문제도 거기서 나오거든. 거기에서 이제 한두 개 틀린다고 생각하면 한 문제 나오는 쪽에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내용도 봐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라는 이야기죠?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다, 그렇죠?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봅시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특징은 뭐 국세, 당연한 국세죠. 시험에 나오는 국세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국세가 될 거고, 목적세가 아니니까 보통세일 거고, 인세라고 있죠.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인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세가 되면 납세지를 정할 때도 뭘 따라간다? 인세, 사람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죠.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그리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소지 이렇게 가야 되죠. 또한 그 사람의 주소지는 물론이고 또한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재산 합산과세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재산세 합산과세합니까?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주택에 대하여 각각 개별 과세한다고 했죠. 지방세는 개별 과세, 단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이렇게 하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개별적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세는 합산과세하죠. 소유자 개인별 합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과세, 보유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합니까? 보통징수합니까? 보통징수하죠. 그렇죠. 언제나 유통과정,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아니 그거 자꾸 외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거래 과정의 세금 이렇게 하죠. 내가 이 물건을 취득했다. 얼마에 취득했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얼마 누구죠? 본인이잖아. 그렇죠. 내가 물건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으며 취득할 때는 얼마에 취득했으며 이걸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게 본인이거든. 부가가치도 얼마에 매입했으며 이렇게 매입한 물건을 얼마에 팔았으며 가장 정확히 하는 게 본인입니다. 이렇게 거래 과정의 세금은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신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하라는 거고, 보유 과정의 세금은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압니까? 자동차세 낸다. 내가 현재 타고 다니는 요 차량이 예를 6년째다. 근데 원래 요 차량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본인이 압니까? 모르잖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농지가 원래 이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 주체가 가액을 정한 다음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징수, 거래 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 이렇게 해도 우리 배우는 세금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징수지만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답니까? 신고납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죠.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요거는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기본적인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우리 확정시기, 성립, 확정, 소멸할 때도
확정 시기는 얘는 과세 주체가 즉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다면 신고함으로써 확정될 수도 있는 그런 세금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현황부과의 원칙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에 따라 세금 부과하자. 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럼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리고 종가세를 쓰는 거고 우리 시험에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 뭐밖에 없다 했죠? 등록면허세밖에 없잖아. 언제나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가세,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다고 했고 그 다음 세율, 세율 보듯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만 씁니다. 누진세만 비례세 없다는 거지. 누진세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쭉 비올 때 비례세를 쓴다. 정률세, 비례세를 쓰는 것과 누진세를 사용하는 거 할 때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볼 때 취득세는 누진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죠.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에는 절대 누진세 없다고 했습니다. 취득세, 비례세,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와 함께 정액세도 건당 6천원 정액세도 함께 쓰고 재산세는 비례세를 쓰면서도 누진세를 쓰고 소득세도 비례세를 쓰면서 누진세 쓴다. 이거 알죠? 미등기 세율 몇 프로? 70% 그렇죠? 비례세 씁니다. 그러면서 6%에서 40% 누진세도 쓰거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만 유일하게 비례세를 쓰지 않고 누진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를 사용하며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지. 다른 세금은 다 비례세를 쓰고 있는데 지원청만 안 쓰고 있잖아. 그럼 얘도 그 특징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하면 원칙은 보통징수인데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 없이 오직 누진세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납 가능하지만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재산세 분납과 비교하면 오직 차이점이 재산세는 45일 안에 분납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2월 안에 분납한다는 딱 그 내용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세액의 일부에 대하여 분납을 신청하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재산세는 45일, 종부세는 2월 딱 그 하나 차이점이거든. 물납은 2015년까지는 인정됐지만 작년부터는 종부세 물납 폐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딸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물납이 인정되는 건 오직 재산세밖에 없다고 했죠. 과세의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용어의 정의 과거에 딱 한 번 시험지문 나왔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거지 실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주택, 토지 주택과 토지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딱 법에 보면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재산세와 다릅니다. 근데 토지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으나 토지라는 말의 뜻은 종합부동산세는 분리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하는데 이렇게 과세하는 대상의 범위는 틀려. 근데 토지라는 말의 의미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공시가격도 그래. 공시가격도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가격. 토지가 뭐죠 그럼?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줘.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결국은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세부담에 상환할 때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집은 100분의 100고 이럴 때 공시가격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의 합산액 이럴 때 공시가격이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결론적으로 주택, 토지, 공시가격이라는 것의 정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동일하게 함께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딱 한 번 이 지문 나와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와 종합부동산 사용하는 토지의 정의는
다르다고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토지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다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동일하다. 이름 틀려. 과세하는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틀리지만 토지라는 말의 뜻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또다시 나올까? 그럴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 대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요거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죠. 근래 들어서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상당히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재산세하고 도표 비교 있듯이 똑같이 또 재산세에서 재산세 대상에 대한 주택 무슨 주택 구분했죠? 재산세는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구분했죠. 그 다음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는 무슨 토지? 그렇죠.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분리대상 토지.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왔는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 자, 이게 이제 재산세 대상이었습니다. 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별장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별장이 아닌 주택은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 종합합산 토지 과세합니까? 과세한다, 그렇죠. 합산 토지는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별도 토지도 과세하고, 대신 분리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 거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과세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별장이 아닌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는 재산세 대상 요 세 가지의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 요 세 가지가 바로 재산세에서 누진세를 쓰는 애들이잖아. 별장 1000분의 44% 세율 비례세, 분리토지 저율분리, 농지목장임야 0.07% 비례세, 공장 등은 0.2% 비례세, 고율분리 4%, 주택이 아닌 건축물 1000분의 2.5, 0.25% 비례세, 대신 얘들은 누진세를 줘. 주택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 종합합산 토지 0.2에서 0.5, 0.2에서 0.4 각각 3단계 누진세, 이렇게 재산세 대상 가운데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애들이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상업용 건축물, 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아닌가 묻는데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부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건축물로 딱 끝이 났는데 본인이 자꾸 거기다가 토지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선생님,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아닙니까? 왜 대상을 누가 토지 묻고 있어? 토지 안 물었는데 본인은 여기에 보이는 모양이야. 옛날 기억나네. 옛날 진짜 제 초등학교 때 나왔던 어린이 잡지가 어깨동무 있었는데 거기 뭐 도깨비 감투 있었어. 도깨비 감투.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 지는 보이는 것 되게. 아니 토지를 묻지도 않는데 자꾸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토지를 묻는 건지 건축물 자체를 묻는 건지 여기 기출된 문제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서. 근데 상업용 건축물 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신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렇게 물으면 요거 이제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원칙은 별도 합산, 예외는 종합 합산 토지. 그럼 어떤 경우도 얘는 합산 토지가 되기 때문에 과세난 대상 됩니다. 이런 것처럼 건축물 자체를 묻는 건지 꼭 건축물의 토지를 묻는 건지 반드시 구분하고 봐야 돼. 과거의 문제 물을 때는 시험 지문에 별장 대상 됩니까? 분리 토지 됩니까? 이거 됩니까? 이래 묻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묻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묻는 경우 종종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꼭 구분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있다. 나는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다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그럼 내가 원래 납부해야 될 총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었죠? 따로따로 세액을 다 산출한 다음 합하면 그게 내가 낼 세금이지.
그래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액은 이를 말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물으면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뒷장을 넘겨도 64쪽에 방금 말한 혼용 과세 구분과 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세액과 토지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고 토지에 대한 세액을 물으면 종합합산 토지세액과 별도 토지세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주택 가지고 있고 종합토지, 별도 토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요 금액이 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내는 거지. 그럼 얼마를 초과하는가 봅시다. 얼마를 초과하는지 소유자 개인별로 하는 거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 이런 거 아니라 있죠. 소유자 개인별로. 법인은 대상됩니까? 법인도 종합부동산세 냅니까? 당연히 냅니다. 당연히 냅니다. 법인도 해당됩니다. 자꾸 우리 하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만 내는 세금을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법인이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법인이. 왜?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액 80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거든. 그럼 80억을 초과한다. 예를 들어 여기 광화문 네거리, 광화문 연가할 때 나오는 것 같아. 광화문 네거리에 여기 광화문 네거리 딱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혹시 광화문 네거리 하면 기억나는 게 뭐 이문세가 떠오르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아니 안 가봤습니까? 여기 이순신 장군이 딱 서 계시잖아. 그것이 장군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뒤에 세종대왕은 앉아 계시거든. 임금은 앉아 있고 장군은 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교보문고 있고, 그다음 쭉 가면서 이게 종각사거리 가면 이게 과거 이제 제일은행 본점이 있고, 여기에 보신각 있고, 종치입니다. 12월 30일 날 저녁 12시쯤 대감 제야종 친다고. 나 그 짓 왜 하는가 모르겠어. 그 추워 뒤지겠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마가 고생하지. 왜 2살짜리 애를 업고 그 애가 무슨 죄 짓다고 그 찬바람에 애를 들어가서 지는 기분 내지만 애는 무슨 기분으로. 그 참 나 이해가 안 가. 그냥 집에서 애들 엄마하고 치맥 시켜가지고 TV 보면서 그거 뭐 기분 좋게 우리 내년도 열심히 살자는 둥 이 짓 하면 되는 거지. 왜 추운데 이어가서 복잡한 데다가 하는지 모르겠어.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저런 기분도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같이 가자입니다. 갔다 오라고. 니 혼자 갔다 나 잠이나 잤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삼성 건물이 있습니다. 보신각 건물 바로 맞은편에 삼성 건물이 있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층 건물입니다. 꼭대기 지금 뭐 중간 좀 비어 있기도 하고 여기 꼭대기 레스토랑 있는데 요 밑에 땅에 요 가격이 공시 가격이 여기에 작년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한 10년 전에 공시가격 본 적이 있어. 공시가격이 5,800억이더라고. 그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요 공시가격이 5,800억이더라고. 5,800억. 5,800억에 마이너스 80억 빼봐. 80억까지는 재산세 받거든. 80억. 그럼 5,720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생명이 가는데 삼성생명 건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서울시는 많거든. 빨간 거 있잖아. 붉은 건물. 고기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런 쪽에 지금 같은 전국에 있는 삼성생명 밑에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합산해 가면 몇 조가 나와요. 몇 조가. 몇 조에다가 80억 빼나 안 빼나 똑같아. 이래가 종합부동산세 받아보세요. 실제로. 삼성물산에다 현대차도 봐. 현대차도 서울에도 뭐 다 있잖아. 개동 사옥가도 있고. 현대차도 전국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의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이렇게 하면 수천억에서 수조씩 됩니다. 거기에다가 종합부동산세 80억까지만 재산세 받고 나머지 다 종부세 받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별도 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개인이 내는 게 0.02%인가 0.1%밖에 안 돼. 나머지 다 몸통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 말하기를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 실제로 해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 내고 취득할 때 취득세 다 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몇 수천억씩 냅니다. 이거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종합부동산세 하다 보니까 개인이 뭐 1세대 1주택하고 어쩌고 하니까 자꾸 개인만 내는 세금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냅니다. 법인이. 예, 그럼 법인도 법인별로 합니다. 법인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토지 가지고 있으면 합산합니까? 안 해잖죠. 삼성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주식회사는 법률상 각각 독립법인이거든. 독립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딱 한 번 모기업과 자 법인인데 모회사와 자회사의 가액을 합산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와 자라고 해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독립된 법인, 독립회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이렇게 법인은 법인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국에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 주택은 얼마를 초과할 때 세금 냅니까? 6억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하지만 착한 사람은 뭐 고친다 했죠? 착한 사람은 숫자 고친다 했죠? 그럼 6억을 초과한다 할 때 6억 대신 뭘 내겠습니까? 그렇지, 9억이 가장 일반적이지. 왜? 사람들이 9억 적으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립니다. 왜? 양도소득세가 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9억 원을 초과할 때 이라거든. 또 부동산 임대업 할 때도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그 집을 임대하면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시가 9억이 초과된다면 그때는 과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취득세 고급 주택 할 때는 시가 표준에 6억이 초과되고, 이렇게 주택에 대하여 과세할까 과세하지 않을까 이럴 때 아니면 보통 6억 아니면 9억밖에 없거든. 여기다 이제 9억을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억을 초과하고 착한 사람이 이거 내고, 꼼꼼한 사람은 요 내용보다는 요 놈. 개인별로 할 건지 세대 합산할 건지. 그래서 우리 최근 25회 시험 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과 부인이 공유로 5대5로 균등 지분으로 가지고 있다. 종부세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소유자 개인별이기 때문에 10억짜리면 딱딱 금액 나누어서 5억. 그럼 6억이 초과되지 않잖아.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 내기도 하고, 한 번 더 낸다면 요거 낼 겁니다.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지 국외에 있는 것은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봐. 요거 불과 몇 년 전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만을 기준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돼. 국외에 몇 개가 있든 따질 필요가 없거든. 그걸 시험에서 국내 한 개 주택과 국외 한 개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틀린 지문. 비과세이거든. 요것도 만약 국내 공시가격 5억짜리와 5억짜리와 국외에 4억짜리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름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국외 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구별, 세대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국외에 있는 걸 합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시가격 합산액, 여기 이제 주택이고, 종합토지도 마찬가지로, 종합토지도 똑같이 공시가격, 종합토지는 얼마죠? 5억이 초과될 때, 5억이 초과될 때 문제를 묻는 출제위원도 좀 자기가 숫자 고칠 때 신경 써서 고치는 사람은 요게 9억 적습니다. 근데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이거 적더라고. 요거 5억 6억 어차피 뭐 그 근처에 있던 애니까 섞어놓으면 헷갈리겠지 이 생각하면서 요걸 고쳐서 나온 출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액이 얼마를 초과해야만 납세 의무가 있는지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별도 합산 토지 얼마라고? 그렇죠. 별도 토지는 80억. 80억을 초과할 때 그래 실제 자꾸 개인만 머리에 떠오르다 보니까 선생님 80억 초과하면 상업용 건축물의 밑에 부속 토지 80억 하면 실지 거래가액은 그냥 배가 20, 30억이 된다는데 누가 이 종부세 냅니까? 그래 개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밑에 땅값만 실지 가액으로 뭐 배가 50억씩 120억씩 되면 개인 이름으로 안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시키지. 네, 소득세가 개인은 6에서 최대 40%까지만 법인세는 최대가 22%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 등기해서 법인 명의로 둬버리지 40% 세금을 낼 필요가 없거든. 그 사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이 종부세 별도 합산 토지 대상 되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이 내용은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80억을 초과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착하게 되는 사람은 숫자 고칠 거고 대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숫자보다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국내 거 합산하는가, 국외 거도 합산하는가, 세대 합산하는가, 개인별 합산하는가 이런 쪽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고 그럼 요 금액이 초과된다고. 요 초과되면 예를 들어 10억이다 주택이 그럼 전체를 다 종부세 냅니까? 아니라 했죠. 요 금액까지는 뭐 낸다고? 요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낸다고 그러죠. 합한 금액 가운데 6억은 재산세를 내고 6억 초과되는 부분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지. 요까지는 재산세를 내는 거고 초과하는 요 부분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4쪽에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 또 토지에 대한 납세 의무는 다 있는데 중간에 합산 배제 주택 나오죠. 64쪽 밑에 박스에 합산하지 않는 주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택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합산하지 않는 주택. 우리 본래 법에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20몇 가지씩 있지만 요 내용 가지고 한 문제를 내거나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딱 한 번 한 문제 낸 적도 있고 아니면 시험 지문에 한두 번씩 몇 개씩 집어넣어서 문제 낸 적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나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 보이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기본적인 사항만 이해하시면 돼요. 왜 합산하지 않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첫째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모조리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결과적으로 세부담 많아지고 세부담 많아지면 그 세부담을 임대인이 다 떠안습니까? 임차인에게 증가시키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면서 등등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많은 세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미였고 그 다음 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사택 가지고 있고 기숙사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거 합산하여 불이익받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대학에 있는 학생 기숙사도 이게 주택입니다. 그걸 합산해서 세금 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지. 기숙사라든지 사택이라든지 이런 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 건설법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딱 분양하다가 미분양되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야 주택 많구나 불이익 받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주택 이런 것도 합산하지 않는다. 기억나죠? 네, 가정어린이주택 같은 것도 그 다음에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했다고 그렇죠. 내가 아파트 짓는데 내가 뭐 타일을 제공하고 뭐 제공했는데 그 아파트가 미분양돼서 공사비 없다고 주택으로 대신 받아가면 안 되냐? 그래 받았는데 너 주택 많구나 불이익 받아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노인복지주택, 뭐 문화재주택, 향교주택 등등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세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거 합산하지 않는다. 기본적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로 나올 확률보다는 낸다면 지문 안에 한두 개 정도 끌어들여서 이런 거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지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대신 이제 과세 표준 요건 이제 세로로 딱 세우면 되죠. 항상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그리고 종합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에 대하여 합산액을 구한 다음,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공제하면 되죠? 별도 토지는 얼마까지는 재산세 받습니까? 80억까지. 그렇죠. 별도 토지는 80억까지는 재산세 받으니까 80억을 빼버리면 초과되는 금액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5억을 공제하면 될 거고, 여기에 6억을 공제하면 될 거고, 이렇게 공제하여 구한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OX. 이 금액을 과표로 한다. OX. 틀린다. 그렇죠. 예. 요게 합산액인데 뭘 합산했습니까? 공시가격을 합산했잖아.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액이잖아. 결과적으로 시가 표준액입니다. 우리 재산세 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과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났습니까? 아니잖죠.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구했지. 얘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요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러분 재산세를 하든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과세 표준을 물으면 반드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곱하여진다는 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을 과세 표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틀리게 될 땐 대부분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끝. 이렇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공정시장 가입비라되 여기 얼마라고? 80%죠. 80%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비교해서 보면 재산세는 얼마였지? 재산세는 그렇죠. 재산세는 주택은 60, 주택 이외는 70 이렇게 했거든. 주택은 60이고 주택이 아닌 건 70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관계없이 무조건 80 이렇게 쓰는 거고, 과세 표준, 종합토지물로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서 구한 금액 이렇게 말하고, 별도 토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렇죠? 세율할 때 제가 토지까지 다 기억하라 했습니까? 아니잖죠. 주택에 대한 세율만 보시면 된다 했죠. 그리고 밑에 세율 보니까 이제 65쪽 세율에 주택은 0.5에서 2%, 그 다음 종합토지, 별도토지 0.75에서 2%, 뭐 0.5에서 0.7까지 등등 이런 내용 나오지만 토지에 대한 세율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다고 주택에 대한 세율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라 했죠? 제가 재산세와 같이 보라 했잖아요. 주택. 재산세가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재산세 할 때 항상 0.1에서 0.4, 0.1, 2, 3, 4, 0.4까지 4단계 누진세 사용했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한다 했죠? 1, 2, 3, 4 다음에는 5 나와야지. 0.5. 그럼 앞에가 4배잖아. 0.1에서 0.4까지 4배. 그럼 얘도 0.5에서 4배, 2%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라고.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0.5에서 2%까지 5단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엮어서 0.1, 2, 3, 4, 5, 딱 0.1, 2, 3, 4까지가 재산세, 바로 바톤이어 0.5에서 2%까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제 세액을 구했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액을.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요 세액이 이중과세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중과세 됐다고. 이렇게잖아.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에 값산합니다. 갑이 울산에 4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산에 5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창원에
또 뭐 4억짜리 집 가지고 있고, 그럼 울산에서 자, 요 집에 대한 재산세를 받고자 할 때 울산시가 뭐 시군구니까 남구가 조사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국에 주택 얼마짜리를 뭐 가지고 있는지 울산 남구가 다 조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울산 남구는 자기 남구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받아요, 재산세. 여기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13억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다 부과된 거야. 근데 원래는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요 금액 가운데 얼마까지만 재산세 받아야 돼요? 6억까지만 받아야지, 그렇죠? 6억까지만 재산세를 받는 거지. 6억을 초과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 얼마? 7억. 요 부분은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종부세를 받아. 합한 금액에서 6억까지만 재산세를 받고 초과되는 건 종부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각각의 지자체에서 7월 달에 절반, 9월 달에 절반 주택에 대한 세금 다 받아버려서 다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부과되거든. 종부세 또 받으면 요 부분은 같은 재산을 가지고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된 겁니다. 이중과세가. 그래서 그럼 이중과세는 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던 재산세는 빼줍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종부세만 남는 거지. 근데 7억 전체에 대하여 다 재산세 받았습니까? 7억 전체에 대하여 다 종부세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왜? 요 공시가격, 요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해가 받았잖아. 7, 8에 56, 5억 6천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았잖아. 그럼 그 과표가 되는 금액 5억 6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부과했던 재산세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되는 요 금액에 대해서 부과했던 재산세액은 공제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재도 65쪽 제일 마지막 끝에 이중과세된 재산세액의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주택, 종합토지, 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한다고. 이렇게 해서 구한 것이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오면 무조건 이 세금 다 내야 됩니까? 아니잖아. 왜? 뭘 해봐야 돼? 작년에 같은 재산에 대하여 올해 산출한 요 세금이 직전 연도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하지 않겠다. 세부담의 상한, 여기도 똑같이 있어. 세부담의 상한. 그럼 그 세부담의 상한이 얼마라고? 100분의 150.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입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관계없이 무조건 150%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지. 요 역시도 비교해서 보면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 이렇게 사용하지만 주택은 다르죠.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했다? 공시가격이 얼마나 따라서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같이 비교하는 이유 아시겠죠?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다음 종합부동산세 낼 때 틀리게 하면 이런 놈을 끌고 올 거란 말이야. 이런 놈을. 종합부동산세 내면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이외에는 70%를 적용한다. 이걸 끌고 가거나 종합부동산세 내면서 이런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의 상한은 공시가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 그렇지.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리하고 있지.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혼돈하지 말라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부담의 상한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66쪽 보니까 세부담의 상한 이야기했고, 그 박스에 이제 쭉 지금까지 필기했던 게 딱 적혀 있습니다. 소유자 개인별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빼고 등등등등 하여 제일 마지막에 산출생 밑에 이렇게 산출한 세금이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 세액의 100분의 150을 만약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근데 거기는 좀 더 정확히 나와 있어. 근데 오직 종부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부담의 상한, 얘는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한은 거기에 당해 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요 금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전 연도 그렇게 합한 금액보다 일정 150%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시험에서 정확한 의미 알고 있냐 묻지 않고 세부담의 상한에 얼마가 적용되는지 이거 묻지 정확한 방법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옆에 이제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가 나오고 있죠.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나옵니다. 자, 1세대 1주택 그것도 세대원 가운데서 한 사람 단독 소유로,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한다. 이유는 아시겠죠? 만약 세대원의 공동 소유다, 공유면 이미 12억짜리라 해도 공유가 되면 6억 나눠버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10억 하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 같은 세대원의 집인데 부부의 공동 소유냐 한 사람이 어디냐 따라서 오히려 금액이 적음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제 불이익이다 이거지. 그래서 한 사람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가 세 가지인 거 알죠? 여기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먼저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6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 이런 기억납니까? 연령별 공제하고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한 기간별 공제를 하고 이런 특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먼저 1세대 하니까 많이 봤다. 1세대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했죠? 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저 배우자가.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만 독립세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없이도 독립세대되는 것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나이가 30 이상이다. 그렇죠. 나이가 30 이상이거나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나이가 30 미만이라도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 이렇게 인정을 하죠. 단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독립세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미성년자도 이렇게잖아. 다른 가족이 다 사망하여 지 혼자밖에 없다든지 아니 미성년자가 혼인했다든지 제가 했죠. 혼인하면 성년됩니까? 됩니다. 예. 성년 의제 제도로 갑니다. 성년 의제 제도.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사법상에는 성년으로 봅니다. 형법상이나 형법상이나 이런 건 상관됩니다. 뭐 18살의 애가 결혼했다고 투표권이 생기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민법상에는 성년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다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년 의제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17살짜리가 이거 17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딸내미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결혼할게요. 그럼 뭐라 합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사람답게 합시다. 이게 미친나 이게. 이게 미친. 하루는 공부를 하고 그래.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야 임마 17살인데 뭘 아빠 할아버지가 몇 살 때 결혼했다 했죠? 너 할아버지? 18. 할아버지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러면 내 눈에 흙 들어가지는 안 돼 임마. 그럼 밖에 화단에가 흙을 들고 눈에 팍 부수고 흙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래가 혼인을 했어. 그럼 성년 됩니다. 예. 이게 미친. 어쨌든 이런 거 단 이제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1세대. 그다음 1세대가 1주택일 때. 근데 원래는 1주택일 때만 요 특례가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죠. 노부모 복양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복양하려고 합가하여서
이렇게 합가하여 세대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그리고 혼인에 의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원칙은 파는 날 현재 국내 한 개만을 소유하여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파는 날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는 거기에도 똑같이 노부모복량 혼이 있잖아. 그럼 몇 년 안에 팔면 된다고? 그렇죠. 5년 안에 팔면 된다 했지. 얘도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요 두 가지만큼은 노부모를 복양하려고 세대를 합쳤거나 아니면 혼인에 따라 세대 합쳐서 2주택이 되면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본다.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봅니다. 그럼 이제 과거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왔어요. 연도는 달렸지만 2012년도 혼인하고 5월 30일 날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혼인신고하고서 쭉 이제 각각 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남녀가 이때 혼인하고 혼인신고했을 때, 그리고 2017년도 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2017년도는 이 집을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OX.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OX.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각각의 주택을 본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틀렸다. 왜? 혼인신고를 5월 30일에 해서. 그럼 2017년 5월 30일 딱 되면서 5년 됐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는 이미 5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5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지만 5년 지났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는 이미 5년이 경과된 상태로 이거는 각각의 주택이 아니고 1세대 2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핵심은 요거였거든. 요거 이때 혼인신고했다는 게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틀린 지문 이렇게 출제를 한 거야. 착한 사람 그냥 3년 동안은 뭐 5년 동안은 7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 좀 독한 놈은 과세 기준일을 인용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인용하거든. 요 놈을 이용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잘 보지도 않고 보자 2012년 13, 14, 15, 16, 17 오케이 5년 이래 간 사람 참 많았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전부 지무리 같은 줄 알고 독한 놈입니다 이거. 반드시 혼인신고 5월 30일 과세 기준 1 이 개념이었거든. 이해가시죠?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면 세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고. 세 가지 특례가 방금 첫째 3억 원의 기초공제가 된다고. 3억 원의 기초적 공제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출제할 때 법률 그대로 낸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의 주택의 과세 표준은 이래 물으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 원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6억을 공제하여 구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입비율 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뭐 3억을 공제한다면 6억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얼마 공제한다고? 그렇죠.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이래가도 맞잖아.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9억을 빼고도 금액이 남으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적어도 9억이 초과돼야지. 그럼 납세의무자 물을 때 1세대 1주택 물으면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래 말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괜히 9억 나왔다 틀렸다 하지 말고 1세대 1주택을 물으면 9억이 초과되어야만 9억을 빼고도 남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례가 요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연령별 공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기간별 공제, 두 가지를 공제 적용하죠. 두 번째 연령별 공제합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 뭐 교재 나오니까 연세가 얼마 이상 60세 이상이 되면 산출세액의 10%,
65세 이상 되면 20%, 70세 되면 30% 이렇게 공제할 거고, 세 번째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기간별 공제. 요거는 최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5년 이상 보유해야지. 5년 이상. 요거 봐. 5년 이상 보유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또 3년 고쳐. 3년. 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공제가 되거든. 같은 장기 보유한 것에 대한 공제인데 양도소득세는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되는데 얘는 5년 이상 보유해야 되거든. 그래 과거에 또 기출된 문제가 연세가 70세인 분이 3년간 보유하였던 1세대 1주택이 어쩌고저쩌고 이래 나오면 3년은 해당 사항 없거든. 5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 나오면 분위기를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이상 보유. 이렇게 하면 얼마? 40% 공제하고 10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여기 20%하고 10년 이상을 보유한다면 40% 하고 이렇게 사용하죠. 그럼 나는 여기에도 해당되고 양쪽 다 해당된다? 중복됩니까? 중복됩니다. 이제 교재도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낚이기 몰랐게요. 낚은 사람 없는데 지원사 낚이놓고. 자, 밑에 참고 보유기간 특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후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고.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서 상속받은, 이제 장기 보유의 기간별 공제할 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과 상속받은 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UX 틀립니다. 또 낚였다고? 이건 제가 낚아서 그렇죠. 틀렸습니다. 왜?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돌아가신 분의 기간을 합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겁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지금 1세대 1주택입니다. 집을 사서 쭉 가지고 있다고. 집을 취득해서, 자, 주택을 취득하여 쭉 가지고 있다가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상속받아서 현재 요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3년, 부인이 상속받고 3년 됐구나. 1세대 주택 장기 보유 공제 안 되고 아니야. 왜? 집이라는 건 있죠. 앞에 말해봤자 주택은 비록 남편 이름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앞에 유랄 때도 봤잖아. 한 가정 안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을 통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남편 명의로 돼 있었다 해도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았다면 처음부터 함께 보유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을 앞에 보유한 기간과 합치겠다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집 사는데 아들이 돈 보탠 거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속받은 것은 보유기간 따지면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돌아가신 분의 기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일하게 배우자로부터 만약 받았다면 처음부터 함께 보유했던 걸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야. 그런 내용이 있고 아마 이까지를 낼 확률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그 다음 그 밑에 2번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거. 이걸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그럴 때 보유기간 따질 때도 노화되고 소실되고 도괴되어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물으면 재개발, 재건축 전 기간을 합쳐서 보유기간 따집니다. 재개발 전, 재개발 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따진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뭐 여기도 세부담의 상한은 똑같고 항상 요 세 가지. 1세대 1주택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 규정입니다. 요것도 봐. 요것도 과연 또 기출 문제가 이러잖아. 그 집을 뭐 종합부동산 쓰면서 10년 이상 보유된 토지에 대하여 이어서 토지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40%를 공제하고 하니까 맞거든. 10년 이상 보유됐구나. 40% 오케이. 이거 보고 이거 틀렸거든.
항상 얘는 1세대 1주택 규정입니다. 무조건 연세가 얼마가 되고 몇 년 보유했고 이런 말 나온다고 연령별 공제, 기간별 공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규정이지 주택이 아닌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다주택자도 해당 사항 없고 언제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68쪽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과세 기준이야 했고 징수 방법도 했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일부터 15일까지잖아. 요걸 재산세로 끌고 가요. 또 이걸 재산세로 끌고 가. 그게 작년 시험 지문. 작년 27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하니까 또 많이 봤거든. 1일부터 15일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야. 종합부동산세를 줘. 그럼 종부세 문제 낼 때는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 가면 그렇지 15일부터 16일부터 이렇게 하면 또 따라간다니까.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더 나쁜 놈은 이거네요. 종합부동산에서 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니까 갑자기 재산세 공부생각 토지니까 그래. 토지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오케이 이래 가는 경우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분에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납세지는 국세니까 사람 따라간다 했죠. 우리 법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 그대로 씁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제 소득세법이 뒤돌아 나오면 소득세법에서 그 사람이 국내 주소 등을 준 거주자라면 그 사람의 주소지, 그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라면 어쩔 수 없이 재산 등의 소재지까지 비거주자 이렇게 할 때 절대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소득세 가서 사람도 하고 보통 괄호 안에 지문 있죠.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요 지문 그대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래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납과 분납, 물납은 폐지됐다고 했고 분납은 앞에 있다고 했죠. 재산세와 다 똑같은데 오직 차이점이 재산세만 45일이지 국세는 다 2월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할 때도 2월 안에 분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납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재산세만 45일 나머지는 2월 이래 보시면 돼. 가산금도 했다. 앞에 총론할 때 그럼 재산세와 비교한다면 중가상금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30만 원 이상 체납할 때만 중가상금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할 때 적용되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다음 비과세, 감면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2번인가 3번 내서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오케이. 쉽게 말하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놈은 종부세도 비과세합니다. 재산세가 면제되는 애는 종부세도 면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 놈까지가 우리 종합부동산세 이야기였고 잠시 후에 양도소득세부터 보겠습니다.